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 여러분, 화수목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지는 장예찬의 정치 펀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리고 언제나 우리 보수 진영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시는 고성국 박사님 모시고 한창 치열해지고 뜨거워지고 있는 국민의힘 조기 대선 분위기 향방을 짚어보고요. 윤 어게인을 우리가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지 고견을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 때마다 우리 아시아투데이, 아투TV요. 네. 날로 발전해가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다시 50만을 넘어서 51만까지 달려서 이제 100만을 향해 대단하세요. 가고 있는 아시아투데이 TV 보시는 분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러시죠. 사실 어제 형사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자후가 80분간 울려 퍼졌잖아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 여전히 내가 건재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재명을 상대하고 조기 대선에서 우리 자유우파 보수 진영을 결집하는데 분명한 한 축이 되고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봐야겠죠, 박사님? 그렇습니다. 지난 넉 달간의 그 탄핵 국면이라고 하는 게 종북 주사파들이 반 윤석열 전선을 구축하고 싸웠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됐으면 이제 그 전선은 없어지고 이제 대선이 열렸으니까 뭐 대선 전선이 구축돼야 되는데, 저 종북 주사파들이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선거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뭐 지금 지지율 좀 많이 나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대선에서는. 네. 그러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윤석열 죽이기 전선을 구축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그래요. 네. 전 그게 아주 결정적인 그 패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탄핵 심판은 국민 여론이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도 저 8명의 헌법재판관이 짬짬이하고 짜고 쳐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겁니다. 네. 뭐 재판관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통령 탄핵 당한 상태에서도 지지율이 우리 아시아투데이에서 최초 40%를 기록한 이후에 45에서 52까지 한 번도 이 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40도 안 되잖아요. 네, 35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그러니까 저것들이 정말 나름 머리가 좀 있다면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아예 지우고 선거를 이재명 대 뭐 반이재명이 됐건 뭐가 됐건 이렇게 해야 이길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어요. 네. 근데 저것들이 여전히 윤석열 죽이기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대통령을 빨리 구속시키라고 지금 계속해서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 윤석열 대통령도 저 종북주사파와 계속 맞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장면이 어제 재판장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도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 이런 움직임을 더 적극적으로 더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번 대선도 윤석열 대 반윤석열, 이렇게 그 구도가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세력이 무조건 이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 프레임을 주도하고, 그렇습니다. 이 선거를 주도하는 핵심 세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중심에 서게 된다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변수 같아서요. 뭐 소위 말하는 조중동이나 일부 정치권의 평론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감이 형사재판이나 이런 메시지로 계속 드러나고, 소위 말하는 사저 정치,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서초동 사저에 가서 한번 만나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이 보수 진영 내에서는 줄을 서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대선에 부정적이다, 오히려 뭐 중도층 확장하는데 장애가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존재감 만들어내고 가만히 빠져주는 게 낫다라고 그런 칼럼과 기사들을 쓰고 있잖아요. TV 나와서도 그렇게 말하는 평론가들이 있고, 이 사람들의 이런 발언들 과연 진짜인지 아니면 또 그 속내가 무엇인지 좀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겁이 나니까 그러는 거고요. 근데 싸움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상대가 원하는 반대로만 하면 이긴다. 그러니까 저 정부 주사 저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겁이 나니까 뭐 사저 정치니 뭐니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 윤석열입니다. 시민 장해찬, 시민 고성국과 같은 시민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민 장해찬의 정책 발언을 누가 어떤 권리로 못하게 합니까? 헌법에 다 나와 있는 권리죠. 아니 시민 윤석열의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누가 어떤 권리로 감히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감옥에 갇혔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무슨 적극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신한테 덮어씌워진 내란죄 누명을 벗기 위해서 그야말로 시민 윤석열의 기본권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준 많은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저 종북주사파 이재명 개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들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제거하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건드리면 커진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때릴수록 커진다. 때릴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을도 아주 초라한 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뚫겨 패면 그러면 이런저런 정치적 관심이 없는 국민들도 동정표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동정표가 아니 대통령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대통령에서 물러났는데 그리고 형사재판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까지 뭐라고 그러냐. 그럼 재판 나가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저 종북주사파들이 정말 결정적인 패착을 지금 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북주사파와 친중좌파들, 개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이 자유파의 헤게모니가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게 훈수 두듯이 네. 좀 빠져라, 말하지 마라. 그냥 저 말도 안 되는 사법부가 괴롭히면 괴롭히는 대로 다 당해라. 이런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각되고 존재감 커지는 게 이번 조기 대선에서 오히려 승리에 도움이 되지. 그렇습니다. 그게 결코 장애물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저 조중동하고 한동훈 똘마니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안 죽고 건재하니까 네. 쫄아서 겁이 나서 지금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건데요. 저는 이러면 이럴수록 이재명 개딸들이 그렇듯이 조정동이나 한동훈이가 계속 대통령을 매도하고 괴롭히고 하면 할수록 대통령의 영향력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인, 우리 장혜찬 최고위원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정치인의 힘, 정치인의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지지자들에게서 국민의 지지 아닙니까? 네. 이러면 이럴수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는 더 넓어지고 더 강해질 거예요. 당장 서초동 집회 가보십시오. 윤어겐 오늘도 당장 저녁에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 맞아요. 자유대학이 합정역에서 홍대 입구역까지 행진하는데요. 이 행진할 때 보면 제가 여러 번 취재 나가봐서 아는데요. 구호가 다른 구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윤어겐이야. 그거 딱 하나죠. 예,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로 2시간, 3시간 동안 사람들이 정말 열광적으로 소리치고 행진하거든요. 이런 힘이 지금까지 어떤 정치인이 이런 힘, 이런 지지세를 만들어냈습니까? 이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해졌죠. 지금 그렇습니다. 뜨거워졌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윤어겐의 힘으로 자유파가 승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의 어떤 부족한 분석을 하나만 덧붙이면 네. 이게 이재명이냐 아니냐 싸움으로 가면 무조건 이재명이 이겨요. 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죠. 친박이냐 비박이냐 싸움으로 가면 판판이 또 이 당내에서든 헤게모니 전체 전국 싸움에서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괜히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그 조지 레이코프의 유명한 저서가 있잖아요. 네. 이재명이냐 아니냐 하면 국민들 머릿속에 이재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부각되고 윤어게인으로 뭉치고 네. 윤석열 정신을 이어받느냐 아니면 마느냐 이렇게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네. 이런 싸움으로 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지는 거지. 훨씬 높아지죠. 지금 반 이재명 전선 반명연대 말은 좋고 다 동의는 하는데 우리 중에 누가 이재명한테 나라를 넘기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슈의 주도권이 이재명이 되어버리면 네. 정말 어이없게 이재명이 나라를 거저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국면에서 이재명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 확실하게 국민들 사이에 각인되어 있는 유일한 정치적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네. 저 에너지, 네. 저 동력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올려서 조기 대선을 쓸 수 있는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행진이 다 젊은 청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진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20대 초반 중반 네. 저 나이 때는요 돈 주면서 뭐 하라 그래도 안 하는 나이들이다. 누구 말도 안 듣는 나이죠. 네. 공부하라 그러면 오히려 딴짓하는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 청년 학생들이 저렇게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저렇게 만들었던 정치인은 지금껏 아무도 없습니다. 맞아요. 역대 대통령들 정치인들 중에
가장 대중적인 그 세가 많았던 사람이 그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많은 지지자들이 있었지만 저렇게 열정적이고 열광적으로 청년 학생들이 지지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점에서 이번 윤 어게인의 그 사회적 현상, 정치적 현상 이거는 정치학자나 사회학자들 입장에서도 정말 그 흥미있는 연구 소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열망을 우리가 그냥 도외시하고 이 열망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이 절체절명 백척간두의 승부에서 이재명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존재감이 어디를 가리키느냐, 어떤 메시지를 내어주느냐가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고성국 박사님과 짚어봤습니다. 이 좌파들이 얼마나 지금 발작을 하냐면요, 대통령님 관저에서 나오시는 날 젊은 대학생들 포옹해주고 그 앞에 앉아있던 걸 뭔가 자꾸 헐뜯고 망치려고 이걸 뭐 누가 했다, 뭐 사전에 짰다, 어쩐다, 그러니까 최소한 대통령 의전과 경호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절차가 있었던 걸 가지고 저걸 자꾸 조작으로 몰아가려고 막 기사를 내더라고요. 예. 그만큼 저런 장면이 이 개딸들에게, 친중 좌파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반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자유파 청년들, 대학생들은 참 순수하고 네. 또 이 순진해요. 저기서 막 오열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좌파들이었다면 당연히 동원했을 건데 개딸들이 동원했을 텐데 절대 동원했다는 얘기 안 하고 티 안 낼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저 자유대학 청년 학생들은 질문을 하니까 경호처에서 뭐 누가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신분증 갖고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그걸 가지고 좌파들이 뭐 동원이다, 뭐 조작이다. 아니 네.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서는 근접해서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분증 확인하고 신변 안전을 위해서 줘야 합니다. 그럼요. 네. 그게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면 수만 명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 수칙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런 것까지는 모르니까 그냥 신분증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아주 그 교활한 좌파들 같았으면 시침 뚝 땄겠지만 우리 자유우파 청년들이니까 그냥 솔직하게 있는 대로 얘기한 겁니다. 네. 그걸 가지고 동원이니 뭐니 저것들이 맨날 동원하니까 여기도 동원하는 줄 알지. 지금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로 잠깐 옮겨가면 좀 불안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뭐가 불안하냐?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로 한동훈이가 반사 이익을 누리는 거 아니냐. 탄핵 반대와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표가 김문수 나경원으로 갈라지고 중간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기로도 갔다가 저기로도 갔다가 하고 있는데 네. 한동훈이 반사 이익을 얻어서 지금 약간 스멀스멀 조금 또 기세를 올리고 있다. 네. 이 꼴을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냐라고 분통 터뜨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네. 정말 개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문수가 중요하고 나경원이 중요하고 뭐 홍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동훈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과 당원들은 좀 어떻게 이 국민의힘의 경선을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예, 우선 그 후보도 같은 후보가 아니에요. 네. 전국 선거를 치러본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 조직도 남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전국 선거라고 하는 것은 시도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다 자기 조직이 그래도 5명이든 10명이든 남아 있습니다. 있긴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홍준표는 전국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본 사람이에요. 맞아요. 당대표 선거도 치러봤고 그것도 전국 선거거든요. 대통령 후보도 경선도 치러도 했고 경선도 돼봤고. 네. 그러니까 조직은 홍준표가 제일 강합니다. 아마 전국 시군 단위로 전부 홍준표 조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홍준표 대구시장 출정식에 현역 의원이 무려 17명이나 네.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다음에 한동훈이도 직전에 당대표 선거를 했잖아요. 전국 선거 했죠. 전국 선거를 했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한동훈이가 공천 줘서 자격도 없는 것들이 배지 달고 있는 게 뭐 10여 명 된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꽤 되죠. 네. 거기에다가 한동훈이 이게 다른 거 못해도 원외당협위원장, 조직책 이런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바꿔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판에서 누가 자기한테 공천 줬다, 누가 자기한테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 줬다 그러면 그래도 이게 함부로 그 배신하기 어려운 그렇죠. 인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홍준표와 한동훈이는 그런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직접 운영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후보하고는 경쟁력에서 출발해서 좀 많이 달라요. 근데 그 점에서는 김문수도
이런 전국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선거 현장에 나오신 지는 시간이 좀 됐죠. 그 공백이 있었고. 2012년에 전국 선거 한번 치러본 적이 있어요. 대선 경선. 예, 박근혜 후보와 당시에 대선 후보로 경선. 그거 빼놓고는 한 번도 없거든요. 벌써 그게 언제입니까? 그다음에 나경원은 원내대표는 한 번 했는데 원내대표는 전국 선거가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만 대상으로. 그러니까 나경원은 전국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어요. 전당대회는 예전에 한번 또 하고 이번에도 한동훈과 맞붙었지만 어쨌든 그때는 새가 좀 밀렸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출발점에서는 홍준표와 한동훈이가 기본은 갖고 시작했다. 이렇게 훨씬 유리하게 출발했다. 그런데 처음에 출발은 둘이가 유리하게 했지만 막상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가 그동안 1등을 쭉 했잖아요. 치고 나갔었죠. 이건 뭐냐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김문수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경원이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어쨌든 나경원이 지금 4위 정도는 하는 걸로 조사가 되더라고요. 출발이 좋아요. 그럼 그것도 나경원이 광화문에서 한남동에서 헌재 앞에서 우리 자유파 국민과 함께 투쟁했기 때문에 이 지지세가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가면 이 조직의 홍준표, 조직의 한동훈보다는 자유파의 지지를 앞으로 더 받을 가능성이 많은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나경원과 김문수가 결국은 1, 2위로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나경원과 김문수와 나경원이 1등 하는 게 무지중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혼자서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의힘 바깥에 훨씬 더 넓고 뜨거운 자유파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은 국민의힘의 경선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여론조사 혹시 전화 받으면 응답하는 거 말고는. 그렇죠? 그러면 이 힘을 어떻게든 대선으로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연결시키려면 국민의힘의 후보가 그게 김문수가 됐든 나경원이가 됐든 되면 이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되는 순간 당권에 앞서잖아요. 당권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갖거든요. 당무 우선권을 갖게 되죠. 그러면 후보가 나 단일화 할래 그러면은 단일화 하는 거예요. 맞아요. 당이 아무리 당론으로 정해도 후보가 나 못해 그러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홍준표나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단일화는 아예 말도 못 꺼낸다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경원이나 김문수가 후보가 되면 이 두 사람은 이재명을 꺾고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자유파 세력과 단일화하겠다. 그거 나설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한덕수 총리도 추가될 수도 있는 당연하죠. 거고 뭐 황교안 전 대표도 있고 그렇죠. 여러 후보들이 있다는데 다시 한번 국민적 관심을 몰기 위한 빅텐트 정치권에서 빅텐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거를 칠 수 있는 후보가 박사님 보시기에는 김문수 장관과 나경원 의원이다. 이 두 사람만이 상대가 누구든 자유파의 승리를 위해서 빅텐트 치고 내 기득권 내려놓고 단일화 하겠다고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그런 기대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국민의힘의 후보로 뽑는 것이 자유파 전체가 단일 대우를 갖춰서 자유파 단일 후보를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예요. 두 번째 단추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지금은 당장 뭐 한미 외교 통상 문제가 너무나 중차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경선에서 왔다 갔다 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덕수 권한대행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탈당하거나 또는 이 권한대행 그만두고 무소속 출마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출마를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황교안은 기왕에 이미 출마를 선언했잖아요. 자유통일당도 후보를 내라. 우리공화당도 후보를 내라. 이게 다 광화문에서 헌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역량에 맞게 후보를 내고 그게 4명이건 5명이건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마지막 원샷 경선을 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의미의 경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작부터 결과가 정해진 민주당 이재명 추대 경선과 대비돼서 국민의힘은 경선도 박진감이 넘치고 막바지까지 한 번 더 국민과 언론의 시선을 잡아 끌 수 있는 빅 이벤트가 생기면서 시너지 효과가 계속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대통령 선거에서 경선만큼 아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본선과 동떨어진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후보가 혼자서 막 돌아다니는 게 선거운동인 것 같지만 그거가 아니에요. 이 국민들은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국민들 귀에 솔깃한 무슨 저 선심성 공약이나 맨날 떠들고 다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근데 이쪽을 보니까 자유파는 막 국민의힘도 누가 될지 모르는 치열한 경선이고 그다음에 막상 뽑아놨는데 이 후보가 기득권 다 버리고 뭐 황교안과 한덕수와 뭐 다 한 판 더 붙자.
그럼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른다. 이런 드라마에 국민들이 열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미를 느끼고 흥분하고 열광하게 되면 그 관심을 갖는 그것이 마침내 결정된 후보한테 투표로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컨벤션 이펙트, 전당대회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극대화될 수 있다. 우리 자유파만이. 저쪽은 이미 다 식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시작도 하기 전에 식었어. 네. 그래서 이렇게 그 2단계 단일화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뽑은 1단계 단일화에서 자유파 전체와 함께하는 2단계 단일화를 통해서 다단계 로켓 발사하듯이 계속해서 힘을 얻어가면서 대선일로 골인하면 저는 우리가 너끈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어려운 까다로운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으면 현재 이제 여론조사 구도나 언론의 분석으로 보면 4강을 김홍, 나한으로 전망하는 언론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그리고 한동훈. 정말 싫지만 한동훈이 고정 팬덤이 어쨌든 있긴 있으니까 4명 중에 꼴등으로라도 들어온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우리가 아까 홍준표 시장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예를 들면 전통 지지층의 표가 그리고 좀 제대로 보수를 지켜야 한다는 분들의 표가 훨씬 더 많더라도 홍 나한테 갈라지고 한동훈 혼자 이 탄핵 찬성하는 이상한 사람들 표를 모으면 어부질이 어져서 1등, 2등 결선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4명 만들 때까지야 우리가 김문수도 지지하고 나경원도 지지하고 막 해도 되는데 4명이 올라가 버리면 그중에 1명을 그때는 결정을 내려서 확실하게 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1등 할 수 있도록 애초에 과반으로 커트가 되도록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느냐. 지금 바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좀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번 그 경선 룰을 보면 4명으로 일단 컷오프 압축을 하잖아요. 이 4명이 며칠 동안 이제 토론을 해요. 그 다음에 이 4명을 2명으로 줄입니다. 그런데 이때 2명으로 줄일 때 4명 중에 누군가가 50% 이상 나오면 안 하죠. 그러면 2명으로 줄이는 절차 없이 바로 후보 확정해요. 자, 이게 언제 때 이런 일이 있었냐면 김기현이 대표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나갔던 전당대회 기억납니다. 생생하게. 그러니까 그때도 김기현이 3%에서 시작했는데 막 이렇게 해서 막 혼전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김기현이 과반을 못 얻으면 결선 투표로 간다. 그랬죠. 결선 투표로 가면 오히려 반 김기현 표가 연합을 해서 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제기가 되자 김기현 쪽에서 사력을 걸고 과반으로 1차에서 끝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과반이 나왔어요. 53%로 그때.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명을 상정하고 그 4명이 붙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4명 중에 확실하게 자유파 전체 단일화를 결단을 내릴 사람은 김문수와 나경원 2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사람이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건 아니면 콘클라베 방식으로 어디 물실에 가둬놓고 만장일치할 때까지 결론 나올 때까지 가둬놓든지 해서 둘 중에 한 사람으로 표를 모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둘 중에 한 사람, 그게 김문수든 나경원이든 그 사람이 50% 이상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1차에서 끝내버려야죠. 1차에서 끝내는 게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시간을 며칠이라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야 외부와의 어떤 자유파 전체 그렇죠. 그래야 자유파 전체와 뭔가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과반으로 압도적으로 끝나버리면 당내에 이런저런 소란과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경선 과정에서. 이것들이 이제 다 없어져 버려요. 한 방에 정리가 되죠. 과반 후보가 나왔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라 그러겠어요. 세 번째는 그 과정에서 후보의 권위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렇죠. 4명일 때 과반을 해버리면 그 힘이 되게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과반 후보를 김문수가 하든 나경원이 하든 이 권위를 가지고 나 자유파 전체와 단일화 하겠다. 어떤 누구도 반대 못합니다. 이렇게 가야 자유파 전체가 함께하는 단일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4명을 보고 그중에 김문수와 나경원이 꼈다. 그러면 나경원과 김문수를 우리 자유파 원탁회의 같은 데서라도 불러서 뭐 토론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 요즘 다 유튜브 시대니까 우리 아토TV나 또는 그 주요 유튜브들이 공동으로 지상파 종편은 그런 거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유튜브 토론회를 해서 2사람만 불러서 치열하게 토론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유파 국민들한테 자, 둘 중에 누구냐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보고 자유파 지도자들이 보니까 나경원이다, 보니까 김경수다, 그리고 선언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순간 두 후보 중에 지목된 후보 쪽으로 모든 표가 모이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정치의식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드라마틱한 드라마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복잡한 경선이지만
일단 4명을 만들고 그 4명이 정해지면 누군가 하나에게 힘을 몰아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그게 누구다라고 단언하진 않겠지만 네. 그런 매의 눈으로 이 4명이 압축되는 과정에서도 후보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가 그 윤 어게인의 뜨거운 열망이 이번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 또 하나의 비장의 열쇠, 키가 될 것이다. 네. 네. 댓글 나오는데요. 김경수가 아니라 김문수입니다. 잘못 살짝 헷갈리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 후보 중에 주목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1등할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네. 김문수나 나경원만큼이나 훌륭한 다른 후보도 있습니다. 뭐 이철우 후보도 있고 네.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 1등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2사람이니까 그렇죠. 김문수와 나경원 2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2사람 다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햄버거도 같이 먹고 다니던데 무슨 수로 이걸 구별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많이 달라요 또. 어제 나경원이 꺼낸 그 정책 이슈 중에는 외국인 차별 차등 임금이 있어요. 네. 외국인 차등 임금.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노동자보다 조금 저임금으로 일할 네.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ILO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럼 ILO 고조항만 우리가 탈퇴하면 되거든요. 탈퇴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 외국인 차등 임금에 대해서 김문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주무부처 장관이잖아요. 그때 반대했었죠. 반대했어요. 그러면 외국인 차등 임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인데,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김문수와 나경원과 김문수가 확실히 달라요. 그렇네요. 네. 그럼 이런 차이를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우리 자유파의 이념에 맞냐, 이렇게 우리가 판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파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도 김문수와 나경원과 김문수는 몇 가지 점에서 확실한 정책적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완도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김문수가 되면 나경원이 김문수의 선대위원장, 그렇게 해야죠. 네. 나경원이 되면 김문수가 나경원의 선대위원장, 이렇게 해서 우리 자유파가 하나가 돼서 가는 전통을 이 2사람이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평론가적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김문수 캠프는 사실 초반에 선두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선을 염두에 두고 소위 말하는 중도 확장적인 행보나 메시지를 그동안 많이 내왔던 것 같고요. 네네. 나경원 캠프는 후발주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캠프의 인선이나 사람들이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어제 나경원 의원이 무슨 드럼통에 들어가서 사진 찍었더라고요. 예. 이재명 뭐 비판하는 건데 예. 드럼통 들어가도 굴복 안 하겠다. 예. 조금 더 약간 전통 보수 쪽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 같아요. 이런 교차되는 분위기가 앞으로의 한 1, 2주간의 이 1차 경선에서 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까요? 당연하죠. 왜 조폭 영화에 보면 가끔씩 저희 조폭들이 드럼통에 누구 맞아요. 넣어가지고서 뭐 물속에 수장시키기도 하고, 영화 신세계에도 나옵니다.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주의의 뭐 극단적 자살로 이 경찰에서는 정리를 했지만 아직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이 극단적 이 선택 사안들이 뭐 6, 7명 되잖아요.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 영화적 상상력을 패러디해서 드럼통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나경원의 그 표현은 내가 죽더라도 또는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이재명과 맞서 싸우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표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은 지난 4개월 동안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광장에서의 헌법 탄핵 저지 투쟁을 함께 했고, 그 유대감이 좀 있죠. 그 연장선에서 지금도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반면에 장해찬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캠프는 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어요. 그런데 샴페인 일찍 터뜨릴 수 있어요. 뭐 이재명이 쪽은 샴페인 지금 터뜨려도 문제 없어. 이미 쟤는 뭐 샴페인 마시고 난리 났잖아요. 네, 샴페인 먼저 터뜨려도 상관없는 게, 저건 자신의 독자적 기반이 있으니까. 샴페인 좀 마신다고 해서 뭐 갑자기 김경수한테 뒤집어지고 그러지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김문수는 자기 독자적 기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닌데, 그런데 샴페인을 터뜨렸는데 그것도 아주 엉뚱하게 잘못 터뜨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도 부르짖고 있는 윤 어게인 이 자유파 국민들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우 심각한 실수이거나 또는 매우 심각한 전략적 노선 설정의 오류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그리고 이걸 빨리 만회를 못했어요. 이게 지난 주말에 터졌는데 오늘 벌써 며칠입니까?
며칠 동안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한 후보의 적극적 움직임이 맞아요. 없어요. 이슈나 메시지가 안 나왔죠. 선거판에서는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돌아다니고 캠프에 수백 명이 일을 해도 후보가 얘기하는 거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대변인 논평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사실은. 의미 없어요. 네. 후보가 잘못한 것은 후보가 덮어야 돼.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현장감이 떨어지는지, 지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지, 지금 이걸 만회할 수 있는 또는 이걸 덮어서 넘어갈 수 있는 적극적인 액션을 지난 며칠 동안 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1등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 지금 예컨대 여러 언론에서는 김문수가 1등이고 나경원이 4등으로 보도를 하던데, 그거 나경원이 1등 되고 김문수가 4등 되는 게 불과 며칠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나 또는 우리 자유파 진영의 이 정치 상황이 매우 역동적이다. 그래서 어느 후보도 안심하지 마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고성국 박사님 모시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 윤호개인과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저는 박사님 먼저 보내드리고 오늘 박사님과 나눈 대담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더 분석하는 시간 추가적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